존 로크라는 인물이 제가 최근에 발견하는 느낌으로는 인류 지성사에 어떤 획기적인 이정표를 만든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모든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론적 관심이라고 그럴까, 그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이게 이제 틸리히까지 내려가는 문제지만 신학의 그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실 물건이잖아요. 이건 뭐 사물이고 지금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이거는 하이데거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존재하는 것, 존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금 있는 거지. 존재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질문 아닙니까?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근데 이게 사실 개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물어야 되냐. 하여튼 이게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이 존재 그 자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 항상 그 괴리감에서 인간은 질문을 던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 이 문제가. 근데 결국은 이 존재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원래 있었던 말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생긴 말인데 사실은 18세기나 뭐 그 정도 와서나 이게 생기기 시작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존재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넘어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물음, 이런 게 형이상학, 이런 걸 사실 서양은 근데 이게 결국은 내가 보면은 서양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 엉뚱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가시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존재 그 자체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은 뭐 존재 그 자체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존재를 증명한다. 이런 개소리들이, 이게 뭐 이상한 소리들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싹 쓸어버리고 좌우지간 인간의 지식의 기원과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게 소위 인식론의 출발인데, 하여튼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지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존 로크가 창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식의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의 이 능력을, 이 능력과 범위를 우선 알고, 이 능력 범위를 우리가 내 능력에 벗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인간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 벗어나는 개소리는 하지 말자 이거거든. 그 존 로크의 인간 오성론의 출발이
우리 이 능력이 근본적으로 닿지 않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고요하게 사는 게 옳지. 서문에 나와. 조용하게 그냥 앉아서 사는 게 낫지. 뭐 거기에 대해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인생에 그걸 낭비하냐. 인간 오성론이라는 이 책을 옛날에 상당히 무미건조한 책으로 봤는데 요번에 읽어보니까 엄청 잘 쓴 책이에요. 잘 쓴 책이고 치밀한 책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지식에 이것을 순결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 칠판 타브라라사다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들려면 뭐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싹 여기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지우는 것이 뭐냐? 인네이트 아이디어는 없다. 이거가 첫 장에 온 이유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논의하는 것을 백지로부터 시작을 하려면 우선 인네이트 아이디어는 없다. 여기 쓰여져 있는 건 인간의 지식 능력에 본질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인네이트 아이디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서 이제 출발하자는 건데, 그 존 로크가 자기가 뭐 도덕과 무슨 계시 종교의 원리에 관해서 서로 토론을 친구들이랑 해보다가 거기서 워낙 매차쿠차 개판이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뭐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자기 시작을 한 것이 실마리였고 그렇게 해서 테마 모일 때마다 발표를 하고 근데 이거는 마치 자연사적인 관찰 방법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냥 인간의 성장 과정을 자연사적으로 기술한다.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실 인간지성론이라는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숲에 이게 비어 있었는데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 뭐가 하나 꽃이가 날라서 떨어져서 뭐 나무가 하나 하더니 그 옆에 또 이렇게 하더니 막 생기고 그러더니 또 뭐 새가 날라오고 뭐가 하더니 이 어마어마한 숲이 형성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이렇게 한 거를 이런 게 이 사람의 자연사적인 관찰 방법이라 그런 식이 그냥 상식적으로 처음에 뭐가 생겨나고 어린애가 뭐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되고 새가 뭐 날라들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총체적인 인간의 지식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식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이러한 것이다. 꼭 숲의 자연사를 기술하듯이 인간의 대가리 속을 기술한다 그런 얘기지. 이게 완전히 경험론의 출발이고 이런 것이 그 결국은 인류사에 너무도 기발한 그러면서 이렇게 방대한 이게 2권이나 되는데 이런 인간 지성론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위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왜 이 인간 오성론을 썼는가, 인간 오성론을 썼는가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그 이전의 인간의 역사, 특히 서구 지성사에서 그 만연되어 온 질병이라는 게 뭐냐면 독단론이란 말이에요. 독단, 도그마티즘이란 말이에요. 플라톤 이래로 도그마를 항상 그 기독교고 모든 게 도그마티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독단론을 배제하자는 것이 경험주의의 출발이다. 우리가 경험주의라는 말을 조금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이 경험에서부터 온다 이런 그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결국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단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독단주의, 도그마티즘.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누가 뭐라고 독단적인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은 뭐 있는 거야. 문재인은 나쁜 놈이야. 트럼프 죽일 놈이야. 그 독단적인 주장이잖아요. 왜 그러냐? 한번 네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뭐가 지금 문제냐? 토론을 해보자. 이게 경험주의란 말이에요.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겪은 바에 의해서 자연사적인 기술을 해보자. 겪은 바에 의해서 그들의 발언의 역사를 조사해보고 이런 얘기 안 해. 이게 경험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단주의 아니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질병이라는 거지. 도그마티즘이 아니면은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그마티즘, 이 독단주의가 아니면은 스캡티시즘이라는 얘기지. 결국은 독단주의가 아니면 모든 건 다 엉터리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건 그러니까 완전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회의주의, 그렇죠.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지는 거지. 결국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러한 도그마티즘과 스캡티시즘의 양면을 벗어나는 것이 엠피리시즘이다. 이게 엠피리시즘의 출발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경험주의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 거죠.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 거지. 도그마 없이. 그러니까 이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이 얼마나 위대한가. 20년 동안 이 사람이 매달리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정치론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인간 지성론과 같은 어떠한 책을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내 고민이 있는 거지. 지금 문재인에 대한 정권에 대한 평가를 아무리 써봐야 뭔 역사에 남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명예혁명에 대한 책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명예혁명의 한국의 와중에서 인간 오선론을 썼다는 게 이 발상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지. 이 사람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그 능력의 범위와 한계와 이런 거를 따져보자. 경험적으로. 이것이 존 로크의 정말 위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칸트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인물이었다. 칸트는 이 사람과 같은 정치적 고민도 없었고 사실은 이 사람만큼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치열한 사람이지. 창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칸트는. 치열한 사람이지. 그래서 골치가 아프지, 우리한테. 더 골치가 아프고. 근데 이 존 로크는 골치 아플 게 없다는 얘기야. 골치 아플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존 로크의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존 로크는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서양 철학사가 좀 풀리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륙에서는 그야말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을 얘기하는 그것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이 이 우주의 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거. 고로 나는 존재한다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나의 생각이란 말이죠. 나의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옛날 같으면 중세기적으로는 이게 다시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다 이 세상을 만든 거고 창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세기적 인간은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본질을 형성한다. 이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적인 거나, 그러나 이 데카르트는 소위 말해서 인네이트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네이트하게 다 쓰여져 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인드, 마음 속에는 그러한 모든 이 세계의 기본 스트럭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건 인네이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어디 밀림에 가서 무슨 종족 그런 거 다 인류학자들 것까지 다 인용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거기 가서 무슨 야훼를 물어보면 어느 새끼가 알겠냐고. 아주 그냥 경험서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있냐. 고트라는 말 자체가 전달이 되는 말이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쉽게 이런 건 디피트가 된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본유관념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인간은 A는 A다 이런 거는 다 동의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어린애도 의식 있는 어린애도 A는 A다라는 거 모르는 애가 얼마나 많냐. 어린애가 A는 A가 아니라고 땡깡 쓰고 왜 어린애가 어느 A 동일륜 모순륜이 A는 A인 동시에 A는 A가 아닌 것일 수 없다 이런 모순율 같은 것도 어린애들한테 통하냐 이거야.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금방 이게 이거라고 그럴 때 이게 또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개판이 어린애들한테 통하냐 이거야. 어린애만. 그 다음에 백치 응? 그것도 인간인데 걔들 의식이 다 있는데 통하냐 이거야. 그래서 백치와 어린애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소박한 저기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당대로부터 과감하게 상식적으로 나는 상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하여튼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여기서 이제 존 로크가 나오고 나서 버클리 흉을 거쳐가지고 영국 경험론이 지금 여기 인네이트 아이디어가 다 되는 거고, 여기 인네이트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전통에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종합한 것이 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네이트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 인네이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우리 인식의 형식은 인네이트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12범주라든가 이런 거, 12 카테고리든가 이런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성을 통해서, 이거 5성의 형식이라고 그러고, 감성의 직관, 진히카이트, 감성의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내용을 이룬다는 거지. 내용. 그래서 칸트의 유명한 얘기가 아주 쉬운 얘기지만은 뭐라 그랬죠?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이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 양면을 이거를 종합한 것이 칸트의 이 위대한 이제 이 종합이란 말이지. 그러나 이거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건데, 이성이 순수 이 세계를 파악하는 이 순수 이성이라는 건 과학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파악하는 순수 이성, 실천 이성 같은 거는 그런 그 과학 이성의 범주를 넘어가는 그 도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하고 순수 이성은 이게 다른데, 하여튼 이 순수 이성의 자기 비판을 거쳐서 이성을 스스로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성이 자기를 비판한다.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고 있는 것도 순수 이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크리티컬 필로소피고, 이것이 결국 그 인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서 본다면 사실은 데카르트보다는 로크의 인식론이 이 주류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칸트는 이 퀘니스베르그에서 태어난 프러시아 공국의 사람이잖아. 지금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칸트는 그 프러시아 공국의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 칸트의 영향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독일의 관념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칸트가 이 경험론 전통을 크게 그 종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해결까지 오는 거야. 해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존 로크부터 동일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인간의 knowledge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knowledge의 내용이 관념이라고 그랬잖아. 아이디어를 다 분석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데, 아이디어는 뭐예요? 아이디어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구성하는 거는 관념이라는 얘기야. 근데 관념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관념이라는 건, 아이디어라는 건 밖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의식이 어디까지나 인간 의식 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이라는 거는, 나무라는 관념은 내 의식 속에 있으니까 나무라는 관념이지, 밖에 있는 나무라는 거는 뭐 수없이 다른 뭐 나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무라는 관념 자체가 일종의 보편자잖아요. 보편자. 모든 나무를 다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브젝트를 리프레젠트 한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게 철학적인 최초의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리프레젠트 뭐라고 그러나? 그 표상 실제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리프레젠트 하는 리얼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오브젝트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 자체 거기 있는 것은 철학적으로 하면 이 서브스탄스가 된단 말이에요. 서브스탄스. 이 자체, 그 지금 바깥에 있는 그 자체는 I know not what이라고 그랬다고. 이 사람도.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문제지. 저 밖에 있는 그 나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나무만 있는 거고, 그 관념을 촉발시키고 있는 나무 그 자체는 뭐냐? 그 물 자체는 뭐냐?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칸트에 있어서도 이 순수 이성의 순수 이성의 대상이 되는 이 물 자체, 물의 세계잖아요. 과학적 이성이 대상으로 하는 건
사물의 세계인데 그 물 자체는 뭐야? 이거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무가 있든 뭐가 있든 저게 뭐 저 자체는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 산 놈들이야. 그 이상한 얘기지만 너무도 정당한 거지.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모든 내용은 이 오성의 형식과 결부되어야만 인식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저 나무는 나의 관념의 투영으로서의 거꾸로 본다면 나무일 뿐이지 저 나무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나무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칸트의 이 엄밀한 비판 철학이 결국은 관념론이 되고 마는 거지. 관념론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 관념론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로크부터. 이 관념부터 시작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나의 관념뿐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꾸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는 뭐죠? 이 세계는 나의 관념이 구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나의 관념이 구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살 때도 마누라의 물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리고 나의 관념이 구성해 놓은 그 마누라만 그 마누라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의 관념상의 마누라만 평생을 데리고 사는 거지. 그 자체는 뭔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이 세계가 모든 게 관념이다. 이게 관념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념론의 극치를 달린 게 해겔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해겔의 관념론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해겔은 뭐야? 물 자체와 이 순수 이성의 관계가 이것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지 말자. 물 자체나 순수 이성은 서로 간에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교섭하는 거지. 내가 저 나무를 규정하고 저 나무 있는 물 자체가 나한테 자극을 주고 이러면서 정반합으로 자꾸만 부정의 부정을 통하면서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옛날엔 저게 아톰인지 몰랐다가 지금 아톰으로 이해하고 저걸 에너지로 이해하고 저걸 기로 이해하고 뭐 하면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이해가 증폭되고 이런 방향에서 관념이라도 해결은 뭐지? 그냥 관념론이 아니라 변증법적 관념론이 되는 거야. 변증법적으로 이 세계는 항상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동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해결에 오면은 신이고 뭐고 인간이고 뭐 모든 게 이 사람의 변증법적인 그 과정 속에 다 통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고 뭐고 이 신이고 이게 뭐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왜? 정반합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우주에 이렇게 하면 이 absolute geist가 absolute geist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그 절대 정신이 있어서 이 절대 정신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 이게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드러내면서 이 세계는 점점 개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정신이 이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 이게 압솔루트 가이스트의 자기 현현으로서의 이 우주의 역사. 이 압솔루트 가이스트가 다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우주도 다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의 변증법에 의하면
신과 역사와 신과 인간과 뭐 신과 이런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다 변직범적 과정에 통일되어가는 하나의 그 여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헤겔의 그 예나 대학 강의로부터 뭐 베를린 대학 뭐 튜빙겐 대학 나중에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제일 뭐 저기 했는데 하여튼 헤겔의 강의에는 학생들이 운집을 하는 거지. 그 틀에 의하면 안 다룰 분야가 없거든. 전 인류의 역사하고 이걸 자기의 그 변직법적 틀 속에서 다 얘기하지. 역사, 철학, 미학, 뭐 종교학, 시학, 뭐 별의별 테마의 모든 강의를 다 남겼거든. 헤겔 전집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 이 모든 거는 이 관념적인 질서에 의해서 다 통합되어 가니까 우주가. 합리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뭐 레셔널한 것이야말로 가장 리얼한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뭐냐면은 헤겔 철학에 오면은 결국은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코기탄스가 결국은 헤겔의 압솔루트 가이스트 절대 정신에까지 확장된 과정을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근세 계몽주의 인간관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세 인간관이라는 건 뭐야? 결국은 이러한 이 로크나 데카르트에서 출발한 인간의 자기 각성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의 사유라고 하는 이 각성에서 출발했는데, 그리고 로크는 본유관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면서 백지와 같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건 출발한다. 이런 소박한 출발에서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절대 정신에 이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거를 지배하는 절대 정신으로 근대적 자아가 확장이 되어 간 거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근세 이성주의의 역사고, 이 근세 이성주의 관념론의 서양의 역사는 근세 이성주의의 역사가 관념론의 역사가 되었고, 관념론의 역사는 결국은 이러한 헤겔적인 절대정신의 자기 확대 과정에서 결국은 히틀러 같은 그런 광란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벌써 이건 니체에다가 히틀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헤겔 철학 자체가 이미 인간을 우주를 지배하는,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야말로 압솔루트 가이스트, 내가 가는 모든 지배하는 영역에 신이 현현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전부가 우매한 역사라는 얘기지. 인간을 왜소하게 보든 인간을 위대하게 바라보든 인간을 전 우주적으로 바라보는 헤겔의 관점은 우리 뭐 주역이고 뭐고 다 어디나 다 있는 건데, 헤겔적인 이런 인간의 정신을 우주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건데, 그게 이렇게 인간의 휘브리스로 이해되고 또 여기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오죽하면 쇼펜하우어가 헤겔 저 새끼가 빨리 돼줘야 되는데 하고 아주 맨날 고사를 지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말해서 저런 사기꾼이 그 무슨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비극적인 하나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건데, 쇼펜하우의 그 인생론이 그 아주 심오한 그 인간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압솔루트 가이스가 아니라 네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너의 모습을 봐라. 이게 이제 실존주의가 되는 거고. 야, 헤겔이 쓰는 도대체 저런 언어 자체가 저 얼마나 이 엉터리 언어들이냐. 그 개념의 광란에 그냥 그 언어를 분석하자. 이거 뭐 이제 분석 철학이 되는 거고, 언어 분석 철학이 되고, 그리고 뭐 심리 철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쭉, 그러니까 해결 반동으로서 이 이후를 서양에서는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철학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 최근에 그 논의한 이런 모든 과정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철학사 강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건 그냥 알아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그 헤겔하고 베를린 대학에서 같이, 그러니까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시절이 정약용의 시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헤겔이,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 헤겔의 그 방대한 저술을 보나,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을 보나, 정약용만 해도 그 조선 왕조의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 정약용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어떠한 측면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책을 많이 써야 할 것도 없는데 헤겔이 미친 듯이 그렇게 많이 쓴 시기나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그 보편사적인 어떠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서를 논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그 상통하는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에집트 시대에도 고조선에 뭐 그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고 말하면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러나 하여튼 보편사라는 것이 뭔가 나는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는 사람은 프리드리히 슐라이마cher.